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정치권에서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현실화에 여야는 극명한 또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는데 두 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얘기해 주시죠. 사상 최초로 이제 그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면요, 네. 어떠한 이게 논란도 없어야 됩니다. 대통령 측에서 이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법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보기엔 너무 불법 논란이 많아요. 일단 이제 그 공수처가 네. 직권 남용이 있다 해서 그걸 수사한 것도 아닌데 수사도 안 하는데 관련 사건이 어떻게 나옵니까? 더군다나 그 소추특권 때문에 직권 남용을 수사 못 해요. 그런데 법에 직권 남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사건이라고 내란죄를 하면요, 이러면 이게 수사 못할 게 뭐 있겠냐고 공수처가요. 네. 이거는 이게 저는 명백하다 보거든요. 일단 이게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했다는 거.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기소권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중앙지검으로 넘기래요. 근데 중앙지검에 대응되는 거는 중앙지법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그러면 이게 거기에 하면 누가 뭘 합니까? 근데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 법에는 물론 이게 뭐 범죄지, 그다음에 그 증거 소재지, 그리고 이게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형소법에 따른다. 이 말이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주소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한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중앙은 영장이 안 나올 것 같고 서부는 우리 법연구에 좀 진보 판사니까 영장이 나올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쇼핑했다고밖에 안 보이잖아요. 왜 한 번도 안 하던 서부를 왜 합니까? 이거는 엄청난 저는 논란이 일으켰기 때문에 이 체포는 사상 최초 체포인데 너무나 법적으로 논란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법적으로 논란거리가 된 체포였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글쎄요, 저는 이제야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초법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되고 또 헌법이 주어져 있는 영장주의를 준수해야 되는 것도 대통령의 책무일 텐데 법관이 발부한 체포 영장에 대해서 사실상 집행을 저지하고 거부하는 것, 어떻게 본다면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라는 평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사법 시스템 안에서 다투는 절차, 그러니까 체포 적부심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불복하고 이런 절차들은 얼마든지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시스템 내에서 다투게 된 것 자체는 다행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계속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 수사이고 관할이 잘못되었다라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주장이야 할 수 있겠지만 이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대통령 측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서부지법에서 이미 영장을 발부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을 함으로써 사실상 법원의 판단은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관할 문제는 이미 일단락된 논쟁이기 때문에 오늘 체포 적부심이 5시에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도 아마 재판부가 관련된 논점을 똑같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내용이 이제 서울구치소 현장의 모습, 지금 이 시각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제 공수처 조사가 끝난 이후에 서울구치소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오후 5시에 있을 구속적부심사 서울중앙지법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많은 취재진들이 서울구치소 앞에 있고요. 또 지금 보시는 서울중앙지법 앞에도 많은 지지자들 또 반대자들도 함께 모여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 체포가 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조사를 받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공처는 이제 어제는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네. 일단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영장 집행에 응했지만 대통령이 그렇지만 이제 공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 이걸 인정한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직권 남용 때도 수사권이 없어요.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이렇게 소추특권이 있어서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직권남용도 없고 내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죠. 어제 아마 이게 조서에 날인도 안 하고요. 네. 그대로 이게 나간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게 일단락된 게 아닙니다. 네. 이게 뭐 대법원의 전화배치 판결입니까? 앞으로 이게 재판 과정에서 계속의 쟁점이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증거 능력이나 여러 문제가 대법원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의 논란이 되는 거지. 네. 뭐 서부지법의 판사 한 분이 체포영장 했다 해서 이게 논란이 끝났다. 이게 모든 우리나라 법원이 다 인정했다. 이래 볼 수는 없고 대법원까지 아마 이게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예. 대통령은 뭐 예상한 것처럼 묵비권을 그냥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피의자 신분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 부분이 과연 대통령에게 앞으로 유리할지 불리할지 이런 부분은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200쪽에 달하는 지금 질문지를 준비해뒀다라는 부분이 알려졌거든요. 네. 그만큼 대통령에게 물어볼 게 많다라는 것인데 그 질문을 지금 다 하나씩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질문에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면 그 질문마다 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달아둡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뭐 수사 과정이라든지 또는 이제 재판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어떤 반성의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피의자의 태도에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진술 거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뭐 불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내란 외환해제 말고는 소추가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소추가 되지 않을 뿐이지 수사는 가능하다라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고 다만 소추만 되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사실상 공수처에게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관련 범죄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도 분명히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판단 가능해 보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실이 이제 어제 공수처 조사가 끝난 직후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이다라고 하면서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를 했는데 그곳이 서울중앙지법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한 곳은 서울 서부지법이었는데 서울중앙지법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그 서부지법은 이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체포영장 발부 때부터. 예. 관할도 아닐 뿐더러 거기에 법원장이 이번에 그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법원장이어서 직전까지요. 네. 그다음에 그 마은혁 부장판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체포영장 발부한 이모 부장판사도요. 또 우리법 연구에 다 같은 회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부는 관할도 아닐 뿐더러 신뢰가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중앙에 한 거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그 제 친구들도 저 28기인데요. 96년에 네. 전화해봤더니 부장판사들이 체포적부심을 평생 한 번도 자기가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게 단독이 하는지 합의가 하는지도 모르고 막 자료를 찾아보니까 구속적부심은 3명이 하거든요. 네. 판사가 영장을 했으니. 그런데 체포적부심은 단독 판사가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저는 좀 문제가 있다 보는 게 네. 일반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는 수사기관이 하고 일반인이 하니까 판사 한 명이 할 수 있는데 아하. 근데 체포영장에 한 체포는요. 네. 이미 판사가 발부한 걸 또 이게 상급인데 또 단독이 하고 또 한참 후배예요. 16년 후배예요. 지금 심사하는 분이. 네. 이게 정당한가? 저는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적부심할 때는 합의부에서 하는 게 좀 더 신뢰성이나 정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실무적으로 이게 워낙 이용이 안 되다 보니 보통 활용할 일이 없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그 단독으로 돼 있는데 아마 오늘 판사님이 상당히 그 좀 부담감을 가지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즉 이번에 이제 대통령 측에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이라면서 체포적부 심사를 청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지법에서는 단독 판사한테 맡겼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해주셨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 듣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체포 적부심이라는 불복 절차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네. 사실 체포 적부심이다 이 부분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저는 이것에 훨씬 더 큰 방점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 관할 위반이다라는 취지의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에서는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것이 관례이기
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앞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 관할 위반 부분을 좀 더 부각하기 위해서 체포적부심 청구를 하면서 중앙지법에 넣은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결국 이 관할 위반이 있다라는 주장을 좀 더 부각하고 어쩌면 이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전략상의 취지도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기는 하는데요. 사실 중앙지법이든 서부이든 저는 둘 다 관할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관할이라든지 공수처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1차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중앙지법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판단이 사실상 달라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만 덧붙이자면 지금 대통령 측의 입장은 어찌 본다면 서부지방법원이냐 또는 중앙지법법원이냐 결국 법원이 어디이냐에 따라 또는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어떤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둔 행동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 부분이라든지 또는 또 앞으로 있을 뭐 일반 피의자들의 영장 청구나 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불복 절차에 있어서 굉장히 대단히 나쁜 선례가 될까 봐 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 국민들이나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도 영장이 법관에 의해서 발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법원이 어디인지에 따라 또는 판사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이것이 잘못되었다. 다른 법원에 갔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지는 않을까 굉장히 염려가 되고 사법 시스템 절차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할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듭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적부 심사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판사가요. 네. 법과 원칙에 따라만 하면요. 인용될 수밖에 없다 봐요. 아,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게 공처가요. 그 직권 남용도의 그 소추 특권이라는 게 뭐냐면 소추라는 게 수사를 해가 기소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소추를 못 한다는 말은요. 네. 수사도 이게 원칙을 못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대통령 임기 말이나 이게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게 수사를 해놨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대부분은 이게 기소를 전제로 수사하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직권 남용도 저는 소추 특권의 범위 내에서 원칙은 수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관련 사건은 수사하다가 네. 자연스럽게 인지가 돼야 되는데 공처가 수사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관련 사건이 나오죠? 따라서 이 부분은요. 그러게 공처 법 만들 때 제가 공청회까지 간 사람 아닙니까? 대상에 대통령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내란 외환죄가 됩니까? 근데 이거부터 의논했던 거예요. 네. 왜 대통령 수사할 수 있는 거는 내란 외환이 제일 확실하죠. 근데 그때 뺀 거예요. 왜 뺐느냐? 인원도 없고 이게 우리 취지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때 법 만들 때 빼놓고 네. 지금 와서 이게 관련 사건이 있다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저는 이거 이후로 이긴다 보고 네. 자 관할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가지는 게 있고 기소를 못 가지고 수사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 검사나 경찰 기소할 때는 기소권이 있죠. 이때가 관할이 적용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기소권이 없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중앙지검으로 보내야 돼요. 법에 이설이 없어요. 이거 기소권이 없는 사건이죠. 네. 그러면 이게 무조건 중앙지검으로 보내야 돼요. 서부지검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중앙지검에 대응되는 게 중앙지법이죠. 따라서 수사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무조건 중앙지검으로 보내야 된다. 네. 그러면 이게 중앙지법이 그런 게 대응법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기소권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 관할 조문이 적용돼요. 기소권이 있을 때. 근데 그때 뭐라고 돼 있냐? 중앙지법이 원칙으로 창설적 관할이 있고 네. 세 가지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범죄지, 그다음에 증거 소재지, 네. 그다음에 피고인이 뭐 구속돼 있다든지 특별한 사정. 이거는 기소권이 있을 때 네. 여기 세 가지인데 거기에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천적으로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무조건 중앙지검이에요. 네. 따라서 이거는 무조건 중앙지법으로 가는 게 맞고 설령 이게 관할이 한다 하더라도 이게 보충적 관할 가더라도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네. 서부로 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니고 중앙의 판사가 관할 수사권이 없다고 말한 게 있어요. 그걸 피해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부에는 특정세 우리법 연구에나 이게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의심을 가는 게 합리적 이유가 있지 무조건 서부 갔다 해서 이게 저희가 비판한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수사 권한도 없고 지금 관할 부분의 위반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법원이 적부심을 인용해서 석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반론 듣겠습니다. 일단 공수처가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큼은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규정은 결국 공수처가 수사를 일단락하고 검찰에 보낼 때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면 중앙지검에 보내기 전에 수사를 하는 단계에서 강제 수사, 그러니까 영장을 어디에 청구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정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나름대로 관련된 관할을 서부지법,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가 있는 서부지법도 관할이 있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또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해서 발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할 위반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크게 뭐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측에서 체포 적부심을 청구를 하고 관련된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5시에 있을 중앙지법 체포 적부심 청구에서도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쟁점이 될 것이라 보이긴 합니다. 다만 중앙지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할 판단에 대해서는 서부지법에서 한 판단과 다르게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체포 적부심 청구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지난번 첫 번째 체포 영장에는 단서가 있었어요. 단서 조항이 있었잖아요. 예외 조항을 더 줬는데 두 번째 발부한 거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이거는 이게 그 첫 번째 판사가요. 네. 발부한 게 잘못됐다는 걸 저는 인정하는 거로 봐요. 두 번째 발부한 판사가. 예, 뺀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판사가요.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대로 이게 그냥 알아서 적용하는 거지 어느 법 조항을 적용하고 또 이게 어떤 법을 적용 안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이 자필로 써놨다고 손으로. 이게 오해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판사는 그냥 발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회기 중이니까 집행을 못한다, 한다, 이거는 집행 과정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판사가 굳이 이번 사건은 면책특권하고 관계없습니다. 또는 이게 불체포 특권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굳이 쓸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안 써도 헌법에 있고 그걸 적용할 텐데 그러면 제 말은 그냥 체포영장, 수색영장 해주면 네. 아 이거는 이게 사람을 체포하는 거니까 뭐 이 조항이 적용 안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알아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집행하는 과정에. 근데 굳이 그걸 판사가 자필로 이 조문에게 적용 안 되는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네. 공정성에 엄청나게 비판과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2명이 있거든 서부에. 네. 그러니까 다른 판사가 논란이 있으니까 그걸 빼버렸잖아요. 네. 그걸 빼도 이게 집행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앞에 판사가 쓸데없는 걸 기재한 영장이에요. 쓸데없는 게 기재하는 것도 이게 큰 문제입니다. 공정성에 딱 우리 요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앞에 그 잘못된 걸 법원이 뒤에 판사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일단 형사소송법 110조에 대해서 판사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110조 자체가 아시다시피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 뭔가 군사 기밀시설 같은 경우에는 책임자의 허가 없이 못한다라는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대물영장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군사 비밀시설에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증거를 수집한다라고 하다 보면 뭐 군사비밀이라든지 국가 기밀까지 누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오라 이런 취지인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나오면서 함께 나온 수색영장은 말 그대로 대물집행이 아닙니다.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포를 하기 위한 부분, 그러니까 수단으로서 수색을 할 수 있는 영장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대인 집행에 관한 것이고 그렇다면 110조의 예외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해석해 준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영장에 기재되고 안 기재되고 이런 부분들은 본질적인 내용들이 아니고 이것이 대물 집행이냐 대인 집행이냐 이런 실질적인 차이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얘기 나오잖아요. 공수처에서 이제 출입 승인을 받을 때 관저 출입 승인을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문서 위조나 부분에 논란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심사가 됩니까? 아니면 이건 따로 가야 됩니까? 아마 이것도 이게 주장한 것 같아요. 어제 대통령이 그 녹화한 거 있잖아요. 네. 2분 얼마짜리. 거기에 보면 이게 불법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세 번째 불법이 요 논란인데요. 요것도 이게 아주 심각한 게 지금 이제 55 경비단이 있잖아요. 수방사. 그게 대령이 단장이거든요. 네. 이분이 직인 있죠. 네. 직인을 받으려고 일단 이게 수사기관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 원래는 권한이 없잖아요. 원래는 경호처가 가지고 있지 관저 출입을 이게
55 경비단에서 권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게 그 관저 출입을 허가한 것처럼 있죠. 공문을 공처가 보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직인을 찍는 걸 이렇게 거부하니까 직인을 그냥 이게 반강제로 직인을 이게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경찰이 오히려 이게 그 직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직접 그 대령이 찍은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그 직인 보세요. 공처 공문에다가 그 직인 가지고요. 자기들이 허락했습니다. 이런 종이 쪽지를 거기 직인 찍고 그걸 이렇게 붙인 거예요. 두 개를 붙이고 거기 간인처럼 또 하나 공문 또 직인이 찍혀 있잖아요. 네. 이 직인을 대령이 자발적으로 찍어준 게 아니고 직인을 이게 가져가 가지고 경찰이 그리고 이게 자기들이 찍었다 이러면요 제가 보기에 직권 남용은 그에 해당될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게 문서를 두 개를 이게 붙여 가지고 마치 이게 55 경비단이 허락해 준 것처럼 허락 권한도 없다고 그다음에 알렸어요. 그런데 또 언론에 해명할 때도 거짓말이 있어요. 왜 권한이 없는 건 맞잖아요. 경비단이 어떻게 권한이 있습니까? 제 말에 공처가 왜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55 경비단의 출입을 허가한다는 이런 공문을 만들었는지 이거부터 저는 규명하고 여기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봐요. 이것도 같이 오늘 심사에 나올 그렇죠. 것이다. 네. 글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체포적부심에서 얼마나 쟁점으로 다루어질지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다만 이제 국방부 관계자들의 오늘 이야기에 따르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55 경비단장이 동의는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자세한 내용들 뭐 그 날인이 된 경위라든지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밝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공수처가 다른 일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해서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인데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공문서 위조라든지 이런 행위가 있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상정하기조차가 어렵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도 공문서 위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사안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인데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약간의 뭐 거칠거나 그 과정성에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일들은 남겨놓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은 서울 구치소 앞입니다. 앞에 이제 경찰 차량 뒤에는 이제 찬반 집회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아마 지금 많은 집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5시에 있을 구속적부심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리면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봐요. 오늘 직접 갈 것이다. 예, 중앙지법에.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이게 체포적부심이 중요한 문제고 위법이 많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불법이 있다 했잖아요. 딱 저 직접 이게 판사인데 이런 게 불법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측이 되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적법한 관할이나 적법한 이게 재판에는 응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은요. 오로지 이게 법을 지키겠다. 우리 법치를 수호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수사는 응하지 않는다. 그렇게 합법적인 수사와 재판에는 적극 응한다. 이게 대통령의 일관된 방침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은 이거는 이게 불법이라 보기 어렵잖아요. 뭐 예규상 저는 한 명이 하는 게 좀 정당성 문제는 있다 하지만 그건 예규로 이게 흔하지 않은 제도니까 한 명이 하지만 그렇게 관할이나 모든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이런 게 그 합법적인 재판에는 대통령이 저는 적극 응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네.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예측합니다. 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오늘 대통령이 직접 5시에 신문에 참석해서 변론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체포적부심이 이제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했던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신문에 참석해서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직접 변론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뭐 체포적부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일단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법적 절차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것이 예전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오늘 직접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앞서서 이제 오늘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어떤 예상을 하느냐에 대해서 두 분이 상반된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 본인이 예상한 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구속적부심이 당연히 인용돼서 석방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거든요. 서정욱 변호사께서. 근데 만약 기각이 돼서 그냥 유지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이게 뭐 따라야죠. 뭐 네. 기각 때 따라야 되고요. 여파. 그런데 이거는 뭐 체포적부심은요. 네.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체포관대 관할이나 이런 게 있나 안 있나 이것만 따지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구속영장이에요. 체포영장하고 근데 구속영장 요건이 완전히 달라요. 예. 체포영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출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원래는 이게 체포적부심이 그러니까 몇십 년 판사들 해도 이게 한 번도 안 해본 제도라니까. 제가 변호사 하면서도 저도 아직 체포적부심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만큼 이게 현직 대통령 체포하면서 논란이 많다는 게 저는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게 큰 여파는 없을 거예요. 뭐 인용되면 엄청난 여파가 있죠. 인용되면. 근데 기각되더라도 이게 뭐 어차피 체포영장이 된 거고 네. 결국 중요한 거는 내일 그 구속영장 있잖아요. 이 부분이 과연 서부로 갔을 때 저는 대통령이 과연 서부까지 나갈까? 네. 저는 이게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다 봐요. 왜? 관할이 없기 때문에. 공시하고 똑같잖아요. 네. 따라서 실제는 이게 구속영장이 중요하고 체포영장은 뭐 인용되면 이게 엄청난 일이지만 기각되더라도 이게 큰 뭐 타격이나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앞서 제가 이제 구속적 부심이라고 했는데 그건 다음이고 일단 체포적 부심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기각될 것이다라고 네. 하셨는데 만약 인용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인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수처로서는 수사 동력에 굉장히 큰 타격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수처로서는 아무래도 수사에 대해서 특히 범죄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로 바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 체포 적분심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제 그 공수처로서는 앞으로 있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아마도 지금 어느 정도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해서도 검토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적부심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기각 결정이 나올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는 거의 즉시 단계로 구속영장 청구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그 구속영장은 그러면 서부지법으로 갑니까? 일단은 공수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사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이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만약에 구속영장을 갑자기 중앙지법에 청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부지법이 관할이 없다 이런 이야기에 근거가 되어주거나 또는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일단은 원칙은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그쪽으로 이게 할 거로 지금 보도가 됐잖아요. 근데요, 아마 이게 대통령 측에서 저는 과연 이게 응할까? 이거부터 이게 그 의문이 들어요. 네. 제가 이게 대통령이라면 안 응할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불복해 버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2명의 판사가요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람이 또 이게 구속영장까지 또 심사한다? 그러면 이게 과연 공정한 심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그 서부는 관할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데 거기 응한다는 자체가 관할을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지금 국론 분열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이라도 이게 그 공처가 설명을 못 하잖아요. 이제까지 100% 중앙지법에 하다가 왜 윤석열 대통령만 서부로 갈까? 이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관행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100% 여기서 하다가 네. 또 이게 10일 뒤면 중앙지검 넘기되잖아요. 어차피 중앙지검 넘기된다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 재판은 또 중앙에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재판을 서부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재판은 중앙에서 하는데 구속은 서부로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한마디로 좀 설명해 보라니까. 공처가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자기들이 영장 발부받기 편하다는 거 외에 무슨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라서 저는 대통령 측의 재판 거부까지 영장 심사 거부까지 놓으면요. 네. 더 이게 국론 분들이 엄청나게 좀 커질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공수처의 수사는 수사대로 가면서 탄핵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죠. 탄핵 심판 2차 변론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 뭐 앞서서 이제 재판관 기피 신청, 이의 신청 모두 기각했고 오늘도 또 연기 좀 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그것도 안 됐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요. 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우리 이게 이재명 재판 선거법하고 똑같습니다. 위정조사는 달라요. 우리가 일반 사건에 피고인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때는 골석 재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사건은 피고인이 계속 안 나오면 구속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교도소가 있잖아. 네. 이때는 한 번 안 나오면 골석이 돼요. 음. 왜? 끌어올 수는 없잖아. 근데요, 선거법하고 탄핵은요. 네. 한 번 안 나오면 그다음 바로 두 번째부터 골석이 돼요. 네. 선거법도 그래요. 근데 이것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저는 대통령이 고의로 안 나올 때
제재하잖아요. 골석이라는 게 결국 네가 놓을 수 있는데 고의로 못 놓을 때 그대로 이게 징계하는 의미로 이게 골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첫 번째도 보세요. 2월 14일 체포된 날이에요. 그때 어떻게 경호가 해결돼 어떻게 나갑니까? 그다음에 오늘은요. 오늘 이게 공처가 허가도 안 해주고 이게 지금 서울구청에 있잖아요. 네. 체포적 구신돼 있고 이거 정당한 이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이런 것도 기일 변경 안 해주는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요거도 먹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일반 재판도요. 내가 이게 체포가 올 때가 적부심이 있고 체포됐다면요. 한 번은 기일 연기해 줍니다. 그것도 이게 며칠도 아니고 지금 5번 일괄기일 지정해 놨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아무리 신속 재판 하더라도 원래는 대통령이 출석해야 재판이 되는 거잖아요.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가 누가 봐도 있는데 이걸 인정 안 하고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이러니까 이게 방어권이 되겠습니까? 헌재독이 저는 지금 이게 적법 절차 준수해야 된다 봐요. 네. 저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이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적법 절차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특히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준용을 하더라도 반드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를 것도 뭐 헌재가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로서는 이것은 형사소송 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다라는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폭넓게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갖는 엄중한 의미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어서 권한대행 체제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로서 가지는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된다라는 그 책무 하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진행하는 원칙 물러설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로 변론기일이 지정된 것도 그리고 이 변론기일이 연기되지 않는 부분도 헌법재판소로는 나름대로의 절차적 정당성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오늘 정당 지지율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뭐 매주 한두 번씩은 나오게 되는데 오늘 나오는 것은 이제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살 이상의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보면 이제 정당 지지도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도 격차가 다시 좁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좀 보여왔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이 33%로 나오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위에 이 부분이 이제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위로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양쪽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이 조사가 이제 제가 알기로 전화 면접이죠. 네. 보통 이 ALS 조사는 뭐 신빙성 있다 없다 이게 또 논란이 많았잖아요. 아마 갤럽하고 이 지표조사 요 4개 MBS는 전화 면접이고 응답률이 19.6인가 20%에 육박할 거예요. 아주 그 높은 나름대로 이게 누구도 이 일을 좀 제기하기 어려운 이런데 여론조사를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정당 지지율이 역전이 이미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 아마 대통령 지지율도 이재명 대표 지지율도 있죠. 28%인가 있잖아요. 네, 좀 이따 다시 한번 예, 공부를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제 말은요. 이게 민심이에요. 민심은요. 항상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민심은 어느 편에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민심은 무조건 이렇게 이재명 민주당 편에 머무르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국민들에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누가 과연 이게 오만하게 그 권력을 남용하느냐, 아니면 이게 누가 겸손하게 국민의 뜻에 따르느냐, 이걸 이렇게 국민들은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해도 너무하네. 본인들이 마치 이게 권력을 다 잡은 것처럼 한덕수 대행부터 이게 탄핵을 막 남발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야, 이재명 대표가 본인 사법 리스크 피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게 재판을 막 헌재까지 졸속으로 압력을 넣고 수사도 압력을 넣고 공세해.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심판 여론이 지금 급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의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엄 직후에 그 여론이 대반전이 이 추세는요. 네. 못 막아요. 지금 민주당이 뭐 처음에는 고발업체 고소하겠다 이 신청이 됐죠. 이것도 고발할 겁니까?
반성을 해야죠. 고발하는 게 아니고 반성을 해야 돼. 민주당은요. 진짜 이게 겸하게 왜 국민이 이제 우리한테 해초리를 때리는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 여론조사도 이게 또 고발하고 뭐 입틀막하겠다? 여론조사 고발한다고 이게 여론 흐름이 바뀝니까? 정말 이게 민주당은 제대로 민심을 봐야 돼요. 예. 아무래도 보수 진영이 위기 속에서 결집하고 있다. 이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여론조사의 어떤 지지율의 추이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그냥 무조건 국민의힘이 잘해서다라고 보기도 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탄핵 정국이나 또 그 내란 사태와 관련된 수사 전국에서 조금은 거친 대응을 해오고 그런 부분들이 중도층에 대한 어떤 실망을 이끌어낸 것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거친 대응에서 나온 반사 이익으로 국민의힘이 그런 반사 이익도 보고 있다라는 분석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뭐 여론조사 뭐 하나하나에 다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런 추세에 대해서는 겸허히 또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이 부분을 특히 이제 국민들께 이런 정국에서 보다 안정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략적인 부분에서 좀 수정은 필요하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이 같이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물어봤는데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이 화면으로는 없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3%, 홍준표 대구시장이 8%, 오세훈 서울시장이 6%, 밑에 자막으로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5% 등의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지난주보다는 3%포인트 정도가 하락했다. 그러면서 30% 아래로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지지율이 박스권에 이제 그 상당히 그 갇혀 있고요. 갇혀 있어요. 근데 그 최근에 30%대 박스권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급기야 20%대까지 추락을 했다. 네. 그러면 이게 또 보면 유난히 비호감도가 또 높아요. 높아요. 그만큼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되거나 이게 놓으면요. 또 완전히 엄청난 국론분들이 왜 지지자와 비호감도가 높다는 말이 이게 엄청난 국론분들이 통합보다는 이게 올 거고요. 네. 저는 이런 게 지지율 하락이 왜 노느냐. 결국 본인이 사법 리스크 5개 재판에 12개 혐의로 지금 이게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당당하게 조사받는 게 아니고 완전히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든 이게 시간을 끌려고요. 그 선거법 1심이 2년 2개월 걸렸잖아요. 그 간단한 위정교사가 1년 2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 탄핵 내란 엄청난 것도 이게 2-3달에 해라면서 그 간단한 선거법 있죠. 2년 2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 후에 2심에서도 송달 안 받고부터 국선 변호인까지 얼마나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저는 이게 20%대까지 추락했다. 지금 이게 조기 대선 갔을 때 민주당의 고민도 여기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김문수자의 선전은 아무래도 우리 정통 우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정통 우파에서는 이제 그 김문수, 원희룡 두 명을 거론한 분들이 많아요. 네. 뭐 원희룡 지사는 얘기 없지만 따라서 이제 그 약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우파층에서 김문수 대안론이 좀 나와서 13% 높게 놓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한동훈 대표의 추락이죠. 한동훈 대표가 한때는 이재명 대표하고 쌍벽을 이룰 정도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딱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자유우파에서는 큽니다. 유승민 의원도 배신자 프레임에 지금 헤어나서 이게 안 되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전 대표도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하면서 완전히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서 지금 5%까지 추락했잖아요. 네. 이 세 가지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여론조사 봅니다. 네, 차기 대통령의 적합도. 지금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보수 진영의 결집상이 두드러지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추이들이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정말 확실시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진보 진영에서도 결집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뭐 28%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또 분명해 보이고요. 그런 부분도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으로서
입장으로서는 사실 이 대선 대통령 적합도 조사를 보고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2위가 김문수 장관이고 지금 13%나 지금 나왔거든요. 예.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수층에서도 좀 강성 보수에 속하는 분이고 다 기억하시겠지만 국회에서 당시 국무위원들이 다 나와서 인사를 해라.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국민들께 하라라고 했을 때 모두 일어나서 자리에 일어나서 허리를 숙여서 사과를 했지만 그때 사과를 하지 않고 끝까지 앉아 있었던 장관이 바로 김문수 장관이었거든요. 이 모습을 국민들이 특히 중도에 계신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의 주자로서 지금 김문수 장관이 지금 2위로 꼽히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중도 확장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국민의힘에게 중도 외형 확장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게 하는 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보니까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보수의 결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어제 체포할 때 이제 체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흘러나온 얘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2년 반 더해서 뭐 하냐라고 하면서 정권 재창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보면 이른바 여론 정치고 관저 정치가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나오는 부분인데 그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 근데 그 대통령이 네. 실제 그 이야기를 한 거는 뭐 근데 탄핵을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에 그 조기 대선 되더라도 그 정권 재창출이 중요하다 이런 이제 취지로 말씀하신 거고 문제는 대통령이 항상 그런 말씀은 자주 하신 것 같아요. 식물 대통령으로 지금은 이제 국회가 온갖 예산권, 법률권, 탄핵권을 막 무한대로 권력을 휘두른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게 국회가 무소불위로 하면서 대통령은 예산 공약 하나 석유 시추 있잖아요. 이까지 다 삭감해버리고 탄핵을 막 하니 이런 식으로 식물 대통령으로 남은 게 채워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차라리 한번 국회 폐악질을 국민에게 한번 호소해보자. 이 계엄이란 게 국가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는 부정선거 포함해서 이 두 가지를 국민에게 절박하게 알리는 이게 계엄이다. 이렇게 자필로 글도 썼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거는요. 네. 뭐 저는 진짜 계엄하려면 세네 개 사단에 뭐 수만 명을 이렇게 동원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자표를 써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일 주목적으로 부정선거 시스템을 한번 검증해 보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국회 폐악질을 국민에게 절박하게 알리자. 이걸로 그냥 최소 병력으로 하는 게 국회 또 해제 요구해서 2시간 만에 끝났잖아요. 네. 그런 글을 써놨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대통령의 발언 취지도 내가 식물 대통령 2년보다는 내가 책임을 지더라도 이걸 절박하게 한번 국민에게 호소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계엄했다. 이걸 설명한 거죠. 그렇죠. 아마 대통령이 뭐 정권 재창출에 대한 언급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이게 진짜인지는 또 확인해봐야겠지만 이런 얘기를 진짜 한 게 맞다라고 한다면 요새 나오고 있는 어떤 여론조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추이들을 근저에 두고 나오는 이야기들이겠다라는 분석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몰려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그래도 조금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만약에 조기 대선 구별이 열리더라도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또 동료라든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층의 판단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뭔가 잘했다라기보다는 민주당에게 약간 실망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다소 거친 대응에 대해서 조금은 실망한 여론들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국민의힘 여론조사에 어떤 지지율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국면에서는 조기 대선 국면이 만약 확실해진다라고 한다면 또 양쪽 진영이 결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또 다른 국면이 열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조사 결과나 데이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뭐 정권 재창출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섣부른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중도층의 민심도 또다시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이제 내란 특검법 이야기로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내란 특검법이 지난번에 재의결에서 부결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안을 냈습니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장이 이제 특검을 추천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뀐 부분인데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에서 외환 부분이 들어간 것 등등 때문에 따로 내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따로 이제 그 법안을 발의하는 건데요. 네. 이게 저는 전략적으로 이제 그 우리 협상안을 내 가지고 이탈표 있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배신표라는데 국민의힘의 당론하고 다른 이탈표를 한번 이게 막아보자. 저번에 198표 넣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취지 하나, 그다음에 좀 협상하다 보면 시간을 좀 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미 다 기소가 끝나버리면요. 네. 이 특검 말랍니까? 특검은 수사하는 데지 공소 유지하는 데가 아니에요. 기소가 다 끝나버리면 이게 특검 할 필요 없잖아요. 일사부재리 두 번 이미 재판받고 있는 사람 김용인 장관을 또 이게 특검해가 뭐합니까? 이미 내란이 제일 중요한 게 들어가 있는데 따라서 이게 좀 시간을 끌고 그다음에 이탈표를 좀 방지하려는 이런 게 전략적인 목적이라면 이해가 돼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이게 그냥 뭐 최선보다 차악이 어떠냐 차선이 어떠냐 하면서 진짜 이게 특검을 받겠다. 몇 개 독소조항 빼면요. 이렇다면 이게 저는 국민의힘의 전략이 잘못됐다 봐요. 아. 독소조항 몇 개 뺀다 해서 본질이 안 바뀝니다. 여기서 이게 뭐 외환적 빼고 뭐 이게 대법원에 추천하고 그다음에 수사범위에서 몇 개 뺀다 해서 네. 이게 본질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면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다시 폭락할 거예요. 지금요. 국민의힘이 뭐 잘하고 국민한테 업소하고 사과하고 아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래가 지지율 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맞서 싸우니까 그래서 지지율 오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싸우니까 윤 대통령 지지도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도 덩달아 오르고 그다음에 탄핵 반대 여론도 급상승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국민의힘이 오판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게 뭐 받아주고 뭐 이게 사과하고 이런 데서 이게 지지율 오른 게 아니다. 네. 단호하게 맞서 싸울 때 지지율 올랐다. 이걸 보고 저는 협상용이고 전략용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진짜 특검을 이렇게 받겠다. 차악이라도 최악은 막아야 된다. 네. 이러면 이게 그 엄청나게 역풍이 국민의힘 쪽으로 우리에게 분다. 이래 봅니다. 예. 글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의힘도 자체안을 낸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 여지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또 일부의 보도에 의하면 내일 오전 11시 정도에 특검법에 대해서 뭐 협의를 하겠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협상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주신 것,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 특검법을 내는 것이 시간 끌기용으로 전략상으로 내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께 큰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내란 특검법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들께서 진상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은 것이고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 이것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여권에서 내란 특검법을 막고자 시간을 끌고자 어떤 전략을 임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용납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국민의힘에서도 자체안을 낸다라고 했으니까 오늘 내일 정도에는 여야 간에 그래도 합의안이 나와서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아닌가라고 기대해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가장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 나온 것이 이제 외환죄 부분 그리고 내란 선전죄 이 부분 같은 경우를 그럼 빼자 하면 그것도 협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요, 사실 여권에서 계속 그동안 위헌 뭐 독소 조항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기 때문이다 이 주장 아니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추천하도록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바꾸고 야당의 비토권까지도 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는 또 수사 범위가 외환죄가 들어가니까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사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자체안을 내게 될지 이것도 좀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국회 내에서 여야가 협의를 한다는 건 서로 간에 한 발자국씩 양보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냥 여당에서는 다 싫고 자기네들 의견대로만 해달라라는 것이 과연 협치인 것인지 국민들도 계속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이 정도 양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권에서도 어느 정도 성의 있고 진정성 있는 안을 들고 협상에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제가 보기에 그 합의가 저는 안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만약에 진짜 합의되면 이거는 엄청나게 자충수가 되는 건데요. 근데 이런 특검을 저는 민주당이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특검이라는 게 제가 그랬지만 수사기관이에요. 네.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자, 지금 이게 협의회가요. 언제 특검법이 통과된다 한들 바로 이게 특검 출범하는 게 아니고 그 변호사들 중에 직원들 다 뽑고요. 사무실도 없고 뭐 인테리어도 하고 이게 시간이 한 20-30일 걸려요. 네. 근데 만약 하나 대통령이요. 구속된다 한들 이게 20일이에요. 공처가 10일, 검찰이 10일이죠. 그렇죠. 그럼 이게 대통령 기소가 다 돼버렸다. 만에 하나. 그럼 이게 김용현 장관부터 이게 사령관들 다 기소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소된 사건 공소 제기 후에는 강제 수사를 못한다. 이게 우리 확고한 판례입니다.
이미 공소 제기된 후에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다시 불러서 뭘 수사합니까? 실익이 없다. 실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그리고 전부 내란으로 기소가 돼 있어요. 내란보다 무거운 죄가 뭐 있나요? 아니 뭐 가벼운 남아있는 게 부스러기 범죄 하나 뭐 수사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란이 제일 중요한 범죄가 다 기소되고 재판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특검을 왜 하려는지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외환죄를 넣은 것 같아요. 그래 뭐 그 수사할 게 하나도 있잖아요. 네. 내란은 끝났으니 근데 외환은 절대 못 받습니다. 이거는 이게 군이 반대해서 안 되잖아요. 네. 따라서는 협상은 결렬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글쎄요, 일단 뭐 특검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뭐 기간에 따라서는 특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우려하는 목소리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간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야당의 탓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 주도로 해서 벌써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발의가 됐었고요. 상설 특검법은 이미 지금 효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시다시피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 차례 다 통과가 되었지만 거부권이 행사돼서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부결시키는 바람에 결국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끌려서 여기까지 특검법이 미뤄지게 된 것은 저는 여권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시기가 늦어졌으니까 특검법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는 국민들께서도 납득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수사 상황은 또 수사 상황대로 보면 될 것이지 네. 지금에 와서 괜히 수사 일정에 얽매워서 국회가 할 일을 못하는 것은 오히려 더 국회의원들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뭐 조금 전 들어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이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이제 카카오톡 관련 논란, 그 다음에 이 가짜뉴스 신고 접수처 민주파출소 부분을 이제 고발했다라고 얘기가 들어왔어요. 이 두 가지도 꽤 논란이 됐던 부분이니까 한 번씩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것 때문에요. 네. 이것도 이게 그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의 큰 원인 중에 하나라 봐요. 그렇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 아까 하락한 건 분명하고 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국민이 볼 때는 이게 오만한 권력으로 보는 거예요. 국민이 개인 카톡을요 왜 검열을 합니까? 이걸 이게 퍼뜨린다고 이게 고발하고 수사를 하겠다?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 북한이나 뭐 중국도 일부 검열하죠. 어떤 이게 공산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이런 게 행위입니다. 자꾸 이게 입을 열어내요. 이 민심이라는 거는 이걸 틀어막는 거는 이게 강물 있죠. 강물을 틀어막는 거 똑같아요. 물은 순리에 따라 흘러야지 자연스럽죠. 그런데 억지로 물을 막아나면 뚝으로 나중에 뚝이 터지면요 감당 못합니다. 지금 이게 이런 것도 여론의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짜뉴스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가짜뉴스 있다 해서 이런 걸 이게 막 고소 고발을 남발해서 억지로 이게 처벌해서 막겠다. 네. 이러면요 이게 공산 전체주의 사회인데 이게 오래 못 가요. 이래가 이게 민심이 폭발하면요 뚝이 폭발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정치권을 덮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민주당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초조화가 조기 대선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가짜뉴스가 옛날에는 뭐 없었습니까? 근데 갑자기 요즘 와서 뭐 어릴 때 어디 간 것부터 이게 가짜뉴스를 계속 고발하겠다 하는데 이거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조기 대선 앞두고 이런 게 민주당의 행태고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은 계속 폭락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너무 지나치게 프레임화와서 정치 공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마치 카톡 검열이라고 해서 뭐 민주당이 뭐 사인들 간에 일반인들 간에 카톡을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민주당이 어떻게 검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국에 있어서 가짜 뉴스를 악의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또 기획적으로 고의적으로 퍼나르거나 그런 부분들을 퍼뜨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뭐 검열이다 이런 자극적인 단어를 써서 프레임화하고 공세하는 것 이런 것도 저는 너무 나간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가짜 뉴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견제하셨던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가짜 뉴스에 대해서만큼은 여당 야당 뭐 진영할 것 없이 늘 경계해 왔고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가장 큰 적이다라고 또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법적으로 검토해
해서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겠다라는 것이지 여기서 지나친 정치 공세로 나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5시에 이제 구속적부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아직까지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능성은 높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통령의 수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또 재판도 빨리 진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당분간 새로운 사건은 맞지 않겠다. 이건 어떤 말입니까? 와,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우리 삼성그룹의 그 이재용 회장 있죠. 예. 거기 항소심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이재용 삼성 회장의 재판부에서 우리가 이재용 회장의 재판을 올해 안에 끝낼 테니까 다른 사건은 좀 이게 배당을 하지 마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요. 네. 아마 이게 그 법원장이 결정할 거예요. 고등법원이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게 6부거든요. 네. 최현정부는 6부인데 거기서 아마 우리가 이게 이재명 대표 재판을 이게 원칙대로 3개월 끝내야 되니까 다른 사건 배당을 좀 중재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법원장이 받아준 게 아닌가. 이 말은요. 결국 집중 심리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23일날 첫 재판이잖아요. 네. 근데 정인을 몇 명 받아줄지 모르겠는데 정인도 제가 알기로 5명 미만일 거예요. 1심에서 50명의 정인이 나왔거든요. 50명이. 따라서 이제 고 김문기 씨 몰랐다. 이 부분은 정인이 필요 없잖아요. 네. 본인이 무죄 받았잖아, 일부. 따라서 이게 백현동 부분만 있는데 1심에 이미 공무원이 한 22명 이상 나왔어요. 똑같은 공무원은 안 해줄 겁니다. 이화영 부의자 재판에도 정인이 3명밖에 안 받아줬거든요. 그때 김성태 회장부터. 따라서 저는 확고하게 3월 12일, 원래는 3월 6일이 정확하게 3개월이에요. 근데 3월 12일까지 배당을 중재달라 했잖아요. 이 말이 그때까지 법대로 우리가 3월 6일 법대로 재판 끊을 테니 이 사건만 심리하겠다. 이런 데 취지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이제 신속한 재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렇죠.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저도 읽힙니다. 그러니까 1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2달 동안은 신권은 받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사건은 그대로 다 돌아가는 것이지만 새로운 사건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은 기존의 사건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사로 읽힙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어느 정도 집중 심리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나름대로 재판에 대응을 해서 재판에서 결과를 어떻게 얻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잘 짜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제 대통령의 체포 이후 민주당에서 이제 경제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경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오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추경을 할 것이라면 가급적 빨리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에만큼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는 것인데 경제 전문가도 추경을 할 거라면 빨리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야당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또 눈여겨 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마치 솔로몬 재판에서 누가 진짜 엄마를 따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지금은 진영 다툼을 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누가 진정으로 챙기고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는지 저는 이걸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경제나 민생 행보 앞으로도 좀 더 주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 듭니다. 네. 조금이라도 빠르게 경제를 살리려면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민주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황당무계한 겁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거는요. 나라의 살림을 살죠. 예산은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보면 돼요.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잖아요. 국회가 예산을 짜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집행하는 거는 행정부의 권한이죠. 다만 우리 옛날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 세금을 올린다든지 조세법률주의 이럴 때는 의회 동의를 받으라. 그러니까 세율을 올릴 때 의회 동의 받으라.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거는 이게 낭비가 많으니까 요거는 좀 줄이라. 이렇게 삭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산 짜는 데가 아니에요. 네. 의회가. 이게 상권분립의 대원칙이죠. 그런데 보세요. 행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을요. 일방적으로 4조 가까이 삭감해가지고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이재명표 예산 뭐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재명표 예산을 하자. 보십시오. 행정부가 대통령이 짠 거는 4조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행 처리하고 이제 와서 이게 바로 한두 달도 안 돼서 추경으로 이재명표 예산을 짜자?
이게 상권 분립에 맞습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우리 상권 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진짜게 위헌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게 예산을 어디에 쓰고 어떻게 편성하는 거는 행정부의 권한이고 국회는 감액 낭비적인 요소를 막을 수만 있고 또 이게 세율이나 세목 정할 때 법률 정할 때 그때밖에 안 됩니다. 뭐 지금 이제 5시가 되려면 약간 40분 정도가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구속적부 심사 관련해서 한 번씩만 더 말씀을 듣고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구속적부 심사에 대한 전망 얘기 그리고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얘기해 주시죠. 그렇죠. 오늘 5시에 아마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에 직접 나올지 말지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직접 나와서 신문할 가능성이 저는 아직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뭐 지금 체포적부심을 앞두고 많은 지지자들은 또 중앙지법 앞에 또 집결하고 있고 반대자들도 함께 있다라고 얘기는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의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계속해서 국민 담화를 통해서 본인의 비상계엄 선포의 어떤 근거에 대해서 뭐 야당의 폭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었는데 같은 취지의 이야기들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일 겁니다. 그 요건은 아시다시피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여야 합니다. 다만 12월 3일 밤에 과연 우리나라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는 국민들은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헌법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가 위헌적 비상계엄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크게 변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